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자원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죠. 기름뿐만이 아니라 광물 같은 천연 자원도 부족하고 안 그래도 작은 땅을 절반 이상을 북한과 나눠 쓰고 있는 누가 봐도 부국이 되기에 적합한 국가는 아닙니다.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시작하기 전인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왜 우리는 가진 것이 이다지도 없냐며 한탄했던 경제학자들도 많을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저번에 올렸던 한강의 기적 영상에서 나온 과정을 거쳐 세계 경제력 10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기준 13위 정도라고 하네요. 만약 한국에서 사우디처럼 석유가 났다면 어땠을까요? 한국은 10위권 안에서 놀고 있을까요? 글쎄요, 말을 조금 바꿔보죠. 얼마 전에 다루었던 한때 미국보다 잘 살았던 섬나라 나우루, 현재도 많은 양의 자원이 묻혀있는 베네수엘라는 그렇게나 자원이 많았고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왜 경제가 땅을 파고 지하실까지 내려갔을까요? 나우루 공화국은 독립 후에 인광석 수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서 인광석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해외 원주에 의존하는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인데다 매년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을 정도지만 생산량은 세계 상위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죠. 경제 기반이 아예 붕괴되어 화폐 기능이 상실되고 전 국민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맨 땅의 헤딩 수준인 무자원국가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심지어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정제하는 뛰어난 기술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며 무자원 산유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토드 버콜츠는 한국과 자원의 저주를 겪는 베네수엘라를 비교하며 풍부한 석유 때문에 오히려 낙후된 경제 상황과 독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베네수엘라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근면함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은 극명히 대비된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러니 너무 국뽕 같은데 한국만큼 경제 발전을 단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한 국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당연히 가진 게 많다면 잘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자원 수출국의 대부분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 이걸 부르는 말이 오늘의 주제인 자원의 저주입니다. 경제 성장은 자연 자원이나 노동, 자본, 기술, 진보를 통해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이나 GDP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풍부한 자원이 있다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되죠.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기술과 투자를 한 덕분에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나우루 공화국과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남수단 같은 국가들은 자연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즉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경제를 가지고 있죠. 두 경우의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자원으로 번 돈을 어떻게 썼냐이죠. 자원의 저주를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그렇지 않는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 그리고 악화된 발전을 가지는 역설을 가리킵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은 강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어떻게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더 낮은 경제 소득을 가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1993년 리처드 오티가 처음 사용하였죠. 자원을 가진 나라들의 경제가 지옥으로 가는 사례들이 많아지며 경제학자들은 천연자원의 풍부함과 낮은 경제 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복권이다였죠.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자원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운이지만 어떻게 쓰냐는 운이 아닙니다. 자원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는 운이 아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천연자원이 어떤 나라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나라에게는 축복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과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원의 저주를 정통으로 맞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원만 믿고 기술 혁신이나 교육을 통해 생산 능력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근로 의욕은 낮아지고 자원 개발을 둘러싼 이권 다툼은 심화되어 정치적인 싸움만 중요시되고 경제는 낙후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자원의 저주에 걸린 국가들을 말할 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 국가의 관심이 더 큰 파이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파이에 더 큰 몫을 차지하는 데만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한 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다들 아시다시피 자원이란 건 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나라에서 A라는 지역은 석유가 나오지만 B라는 지역은 석유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A 지역의 부와 B 지역의 부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죠.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라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중동 국가는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석유 자원을 독점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등의 나라와 같이 중앙 집권의 힘이 약한 상황 속에서 자원이 나오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하면 오히려 내전의 비밀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못 사는 것이라면 모를까 A 지역은 석유 자원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B 지역은 아무것도 없다면 B는 당연히 A의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A 지역의 주민들은 부의 재분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없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한다고 가정해보죠. 선출된 지도자가 만약 A 지역의 재산을 B 주민에게 나누어 준다면 A 지역의 주민은 불만과 반감을 품게 되고 장벽을 쌓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꾸로 정권이 A 지역을 옹호해서 A 지역의 부가 B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면 B 지역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국가의 군대가 강력하면 탄압이고 약하면 내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독재 국가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을 중앙 정부가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독재로 강력한 집권 세력이 생겼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 독점 현상이 발생되어 손쉽게 부패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부패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죠. 게다가 독재 국가는 자원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독재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인프라 확충을 하지 않죠. 만약 독재 국가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 국민의 의식 수준은 높아지게 되고 민주정신은 더욱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독재 국가의 퇴진을 요구하게 될 테니까요. 반대로 독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불만을 막기 위해 막대한 혜택을 뿌려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적 활동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의미 없는 소비 활동에 막대한 재정을 뿌려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은 굳이 내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하니 정치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이런 국가는 자원이 고갈되면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죠. 고갈되지 않더라도 국민은 게을러지고 인프라도 후진국이었던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원의 가격이 너무 변덕스럽고 이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자원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자원 가격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자원 가격이 폭락하면 당장 빌린 돈을 갚으라는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죠. 오일쇼크 당시 많은 자원국가가 무너진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유를 포함한 여러 천연 자원들은 당장 손에 돈을 쥐어줄지는 모르지만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점이죠. 오히려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네덜란드 병이 대표적인 예죠. 1950년대 말 네덜란드는 북해에서 다량의 가스전을 발견한 뒤 1차 석유 파동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외화 유입은 네덜란드의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고 물가와 임금 인상을 가속화했죠. 또한 석유 산업이 주도한 임금 인상이 산업 전체 임금을 밀어올리면서 석유를 제한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고 국내 산업이 몰락하면서 실업자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를 자원의 저주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르죠. 정리하자면 풍부한 자원은 부단한 혁신과 결합하면 축복이 되지만 자원만 믿고 비생산적인 소비활동만 늘리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저주를 맞게 됩니다. 자원도 시기가 중요한 것이죠. 자원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군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원으로 번 돈을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몇십 년 뒤 이 국가는 자원이 없어도 잘 사는데 자원까지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미국처럼 말입니다. 자원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